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강의 제20강입니다. 제5편 회의감사 및 쟁후분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회의감사 및 쟁후분석. 자, 이거는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짧게 끝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회의감사 및 쟁후분석은요, 문제에서 주로 이제 34번 문제에서 회의관리 2급 40번 문제까지 여기 파트가 출제됩니다. 4, 5, 6, 7, 8, 9, 10 8문제네. 예, 8문제가 존재를 해요. 7문제인가? 4, 6, 7, 8, 9, 10. 맞네. 7문제네요. 예, 7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마지막까지 꼭 집중해서 보아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1장 회계 감사입니다. 자, 회계감사는요, 3일회계법, 이 회사의 주체가 3일회계법인입니다. 3일회계법인에서는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저는 실제로 3일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딱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요구사항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를 할 때 진짜 정말 꼼꼼해야 합니다. 3일회계법인 감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또 감사로도 또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3일회계법인 감사에 대한 얘기는 회계관리 2급에서만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줄 한번 볼까요? 회계관리 2급에서는 회계감사에 대한 문제가 한두 문제 출제됩니다. 회계감사는 외부 감사에 의하여 적정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했는지에 대한 평가,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받은 재무제표는 신뢰성을 더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회계감사에 대한 보는 사이트 및 회계감사에 대한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감사에 대한 홈페이지. 자, 회의감사를 내용을 볼 수 있는 사이트 홈페이지고요. 이거는 이제 기본서 회의관리 2급을 조금 참고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아예 다 뺏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참고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회의감사를 볼 수 있는 사이트는요, 여기 daltfs.or.kr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외부감사에 대한 회계 의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다트고요. 특히 여러분들 그 상장 주식 투자하기 전에 솔직히 이 회사에서 한번 검색하고 한번 보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회사를 뭐 어떤 회사를 칠 거냐 했을 때 나도 뭐 쳐야 되나 모르겠네. 예. 뭐 그냥 아무거나 한번 쳐보죠 뭐. 없네? 있네. 뭐 이런 이제 회사를 치면은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싶은 회사를 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뭐 코스닥 뭐 이제 기는 아마 기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코스닥이라고 적힌 거 있죠. 이런 걸 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검색해 보시면은 자 이런 이제 대한 이제 보고서가 나와요. 또 보고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뭐 보고서를 내가 이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돼요. 재무상태표는 어떻고 그 다음에 배당은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되어 있고 회사 손실인가? 와, 손실이 장난 아니게 많네. 하여튼 뭐 이렇습니다. 예, 이런 의미고 요새는 회사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갖고 감사해 보니까 여기 딱 있네요. 3일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았다라고 돼 있네요. 이렇게 해서 딱 다 적혀져 있어요. 적혀져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이제 감사를 보고 싶다 하면은 나중에 여기 이제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돼요. 재무제표 주석 이렇게 해서 읽어보시면 돼요. 자, 읽어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이 회사가 사상에 있나 보네요. 부산 사상에. 이 회사 부산 사상에 있는 회사구나.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근데 손실이 엄청나게 많죠, 지금.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서는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손실이 많이 나는 이유가 지금 제가 보기엔 철강 쪽이거든요. 철강 쪽은 지금 환율이 너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 코일을 이제 들고 오려면은
환율 너무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손실이 지금 이번에 2024년도 거도 엄청 나오지 않을까 또 싶어요. 또 처간기업이. 처간기업이 좀 워낙 지금 잘 안 되고, 게다가 지금 건설업도 지금 불황이기 때문에, 건설업이 불황이면은 철강업도 불황입니다. 그래서 좀 엄청나게 좀 많이 좀 상황이 안 좋죠, 지금. 예,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뒤에 IT라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한번 어떤 회사를 한번 검색해 보고 싶다 이러면은 아마 이제 감사받은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모의고사 할 때도 몇 번 보여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문제에서도 이렇게 나오니까 꼭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자, 두 번째. 감사 의견 종류입니다. 자, 별표 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감사 의견 종류. 자, 감사 의견 종류는요, 회의관리 2급, 제 34번 문제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 의견은 꼭 알아야 돼요. 3위회계 법인에서는 감사 의견을 내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 의견이 회의관리 2급에서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회의관리 1급하고 재무관리사는 안 나와요. 왜냐면은 거기는 좀 더 이제 깊게 나오는 문제다 보니까 약간의 조금 이제 필기 시험에 진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자격 시험이고, 회계관리 2급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기초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 회사 주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시험 문제 내보자 라는 의미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자, 의견은 네 가지예요.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 네 가지예요. 적정 의견은요, 클린 깨끗해요. 깨끗한 거고, 한정 의견은 10개 중에 한두 개는 좀 위협한데요, 이런 의미고, 시정 명령을 내리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그 다음에 부적정 의견은 이 10개 중에 5, 6개 정도는 개판친 거예요. 그 의견 거절은 의견 못 내요. 자료가 있으면 의견 내줄 수 있죠. 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의 이제 의견이 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를 한번 볼까요? 자, 적정 의견 봅시다. 여러분들 빨간색을 본 거를 그 강조를 해서 보아주세요. 읽을 때. 자, 우리 의견으로는 회사의 재무제표 2024년 12월 31일과 2023년 12월 31일 현재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 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 흐름을, 자, 여기 제일 밑에 줄에 이거 보면 돼요. 일반 기업에 따라 중요한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적정 의견이고, 근데 적정 의견하고 한정 의견이 이게 그 제일 뒤에 밑에 줄에 이제 내용하고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 의견은요, 위에 의견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한정 의견은.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잘 보셔야 돼요. 한정 의견은. 그래서 10개 중에 한두 개는 미흡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제표는 한정 의견의 근거 문단에 기술된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한두 개는 좀 미흡하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한정 의견은 이제 코스피나 이제 코스닥에 나올 때 1회는 경고입니다. 한정 의견 나오면 1회는 경고고 2회는 상장 폐지예요. 그래서 한정 의견이 나오면 안 돼요. 특히 코스피나 코스닥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많이 신경을 쓰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부적정 의견과 의견 거절입니다. 부적정 의견은요, 이제 밑에 줄 이제 보시면 돼요. 일반 기업 회계에 따라 중요성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 개판 쳤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게 부적정 의견의 핵심 단어고, 의견 거절은 감사 증거를 입증해서 없었습니다. 이게 의견 거절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의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은 표명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료가 있어야 뭐 이제 할 수 있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의견 거절을 때리는 거다, 이렇게 모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보고 핵심 단어만 잘 기억해 주시면은 적정 의견인지 한정 의견인지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이거 시험 문제 한번 나오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히 이제 주식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거 꼭 아시면 또 좋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외부 감사 대상 조건입니다. 외부 감사는요, 저 하고 싶어요 이러면은 조건이 안 되더라도 하면 돼요. 가능해요. 근데 이제 외부 감사 대상 조건은 이게 조건이 되면은 필수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외부 감사를 실시를 해야 돼요. 어떻게? 첫 번째, 직전이죠. 직접이 아니고 직전 사업연도 말에 자산 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우리 회사는 해당 안 돼요. 500억 안 넘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개월 미만의 1개월로 한산해가 12달인 경우 500억 이상 회사. 우리 회사 해당 안 돼요. 우리 회사 100억 안 넘어요. 그래서 해당 안 되죠. 그 다음에 다음 사항 중 2개 이상의 해당 회사. 자산 총액이 120만원 이상. 120억 원 이상. 120만원 이상이면, 에헤이, 다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채 총액이 70억 원 이상. 우리 회사 해당상 없어요. 그 다음에,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00억 이상. 우리 회사 100억 안 되는데요. 종업원수 100명 이상. 우리 회사 종업원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해당되면은 필수로 감사 의견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무자인 경우에는 특히 감사를 받는 이런 이제 경험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만약에 이제 경력자 해가지고 혹시 감사 받아본 적 있냐 이러면은 있냐 없냐 이 차이가 나중에 이제 이게 좀 그러니까 연봉도 그렇고 확 달라져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감사 경험이 있으면은 또한 또 좋고 감사를 직접 해봤냐 간접을 해봤냐 그런 차이인데 저는 뭐 감사를 좀 보조밖에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뭐 할 줄은 알죠. 그래서 봐서 이제 감사 어떻게 하는지 흐름도 다 알긴 아니까 저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그래도 해봤다 이러면은 중견기업 또 취업할 때는 또 많이 또 유리한 사항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제2장입니다. 재무분석 및 주당 이익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좀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한 3문제 나와요. 주당 이익은 무조건 나오고 한 3문제 나올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재무제표 분석은 자, 첫 번째 줄에 기업의 재정 상태나 운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토대로 분석한 것. 재무제표 보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경영분석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업의 주식 가치를 결정하려는 재무 분석가들이 자주 이용해요. 뭐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재무제표 있으면은 한번 염수 삼아서 한번 이 회사의 비율이 얼마냐 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재무제표 중심으로 하는 재무정보나 기업 내외의 정보를 이용하여 기업 활동이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심사하거나 기업 자본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재무분석할 수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해야 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겁니다. 유동비율, 당좌비율,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매출채권 회전율과 평균 회수기간, 재고자산 회전율과 평균 회수기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재무분석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만 작성한 거고요. 진짜 재무분석 배우려면은요, 요것보다 더 어려운 내용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이제 내가 한번 애널리스트가 한번 돼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방법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단기 비율입니다.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을 뜻합니다. 자, 1번, 유동 비율입니다. 유동 비율은요, 첫 번째 줄에, 자, 한번 읽어볼게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 능력 또는 신용 능력 판단하기 위해 쓰이는 것으로 신용 분석적 관점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클수록 재무 유동성은 크다. 200% 이상 유지되는 것이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산식은 뭐냐? 유동 비율은요, 말 그대로 유동만 해가지고 계산해 주면 돼요.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 그래서 100% 이상이 되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200%, 뭐 300%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금 입장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자산, 유동부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비율을 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당좌 비율입니다. 당좌 비율은요, 현금, 예금, 매출채권,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등으로 구성된 당좌 좌산, 합계액을 외상매입금, 단기차입금 등의 유동부채 합계액을 나누어 얻는 비율이다. 그러니까 현금에 가용된 자금을 이제 얼마 정도 이제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좌 자산에서 유동부채만큼 나눠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자금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 이제 보는 거고, 이거는 이제 현금에 이제 해당하는 운용 능력이 이제 한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좌 자산이 만약에 이제 유동부채보다 한 뭐 50% 정도 된다, 뭐 한 70% 된다, 뭐 한 90% 된다, 뭐 나쁘진 않아요 사실. 근데 진짜 현금의 운용을 봤을 때 한 2%, 5%다 이러면은 정말로 위험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매주 돈 들어온 이상 아닌 거 이상은 진짜 2%, 5%는 조금 위험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운용 능력이 50, 70, 90이면은 그래도 괜찮은 편. 근데 200%, 뭐 300% 나오면은 이거는 뭐 현금 부자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당좌 비율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장기 안전성 분석. 자기자본 비율과 부채 비율입니다. 자기자본 비율은요, 순재산. 그러니까 이 순재산에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비율이 있냐,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자 보면은 기업의 자본 건전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건이 돼요. 그래서 외환위기 당시에 은행의 건전성을 따지기 위하여 BIS 자기자본 비율을 거론하면서 좀 많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IMF라든지 외환위기 당시에 이제 좀 이름이 좀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자기자본 비율은요, 자기자본. 그러니까 즉 총자본을 뜻해요. 총자본 뜻하고, 그래서 여기에 총부채하고 총자본을 더한 값 해가지고 이제 자기자본 비율이 만약에 1이다 그러면은 양호. 근데 2이다 그러면은 오 괜찮다. 근데 3 이상이다 그러면은 오 최고. 이렇게 본 거죠. 근데 만약에 뭐 0. 뭐 한 8이다. 그러면 괜찮죠. 0.2다 이러면은 이거는 손실을 많이 입으면 사실 0.2가 되는데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마이너스 몇 프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잠식이죠. 잠식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식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돈을 좀 더 넣는 경우도 좀 있어요. 이렇다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은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 부채가 얼마 정도 있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금 있잖아요. 자금 관련돼 있는 부분. 당좌 비율하고 그 다음에 유동 비율. 사실 저는 ROA나 ROE도 봐야 되는 게 없어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부채 비율. 왜냐하면 저는 이 세 개를 보고 주식 관련 투자를 관련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이 세 개로 결정날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 당좌 비율과 유동 비율은 자금 운용에 관련성이에요. 그다음 부채 비율은 이제 타인 자본의 의존도. 근데 타인 자본은 1하고 2까지는 괜찮아요. 2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3, 4, 5가 올라되잖아요. 이거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직원으로서도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무조건. 3, 4, 5이다 이러면 정말로 위험해요. 뭐 저는 이미 도망가고 남았겠지만 도망 안 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부채 총계에서 자본 총계만큼 나눠서 이제 의존도를 보는 거예요. 타인 자본의 의존도. 그래서 부채 비율이 이제 2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3, 4, 5가 올라가면 그때 좀 위험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매출 채권 회전율과 재고자산 회전율입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하고 매출 채권 회전 기간은요. 이거는 회사 내부에서도 좀 생각보다 중요해요. 왜냐면은 자, 읽어볼까요? 기업의 활동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서 하나로 기업이 외상으로 판매하고 장부에 매출 채권으로 인식한 금액을 얼마나 빠르게 현금으로 회수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매출채권 회전율이에요. 그래서 매출채권 잔액은 순매출채권 금액만 보고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측정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월 또는 분기별로 또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산식 꼭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출채권 회전율. 매출채권 회전율은요, 진짜로 중요해요. 왜냐? 내가 이거를 월별로 했을 때 이제 회전율하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했을 때 회전율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회수기간을 이제 따져요. 회수기간이 제가 보기에는 한 30일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회수기간이 30일까지는 괜찮다고 보고, 평균적으로 60일이다? 이거는 자금 안 돌아가요. 대체로 자금 돌아가기 힘들고요. 30일까지는 괜찮아요. 자금 돌아가는 데는. 그래서 매출채권 회전율은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기업가실 때 한번 심심풀이로 한번 또 해보는 것도 또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매출채권 회전율 요 산식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재고자산 회전율 및 재고자산 회전기간입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재고자산이 어느 정도의 속도를 판매되고 있는가라는 지표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고자산 회전율이 중요한 데가 업종마다 다르긴 해요. 사실 업종마다 다르긴 한데 좀 주문재단 방식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길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식품업은요, 재고가 들어오잖아요. 그 재고를 바로 내보낼 수 있어야 돼요. 최소 일주일 이내에 보낼 수 있는 재고자산 회전율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상해요. 상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식품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고자산 회전율이 엄청 빨라야 되고, 특히 이제 식당도 재고 회전율이 좀 빨라야 되는 편이고요. 느려도 되는 건 뭐 철강이야 뭐 저기 잘 팔리나 잘 안 팔리나 뭐 해가지고 조금 늦어도 돼요. 근데 업종마다 다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높을수록 양호한 상태고, 낮다는 거는 창고에 엄청나게 쌓여있다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 회전율이 낮은 기업은 수익성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을 추계 과세 기준의 하나로 또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원가에서 평균 재고액만큼 나누어서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회전율이 나올 거예요. 회전율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회전율이 만약에 이제 30이다 그러면은 이제 1년이 얼마냐면은 올해 365일이잖아요. 2025년도 365 나누기 30바퀴 돌아가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러면은 365 나누기 30바퀴면은 약 12일 정도 돼요. 12.16일 이렇게. 그러면은 식품업 같은 경우에는 12.16일이다? 약간 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식품업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1년에 60바퀴 돈다 하면은 딱 괜찮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65 나누기 60 하면 되죠. 60바퀴면 얼마? 6.08일. 최소 일주일 이내에 보낼 거면은. 이게 바로 재고자산 회전율의 회전기간, 이렇게 보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식품업은 이 정도가 딱 괜찮은 것 같고, 다른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일, 30일 정도 원재료 놔둬도 안 썩으니까 안 썩으면 돼요. 근데 식품업은 이제 늦으면 늦을수록 상하니까 다 손실인 거죠. 그래서 재고를 빨리빨리 내보내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또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재고자산 회전율,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손익계산서의 재무 분석입니다. 매출액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매출액 총이익률, 영업이익률. 이거는 기본서에 있긴 하던데 문제에서는 나오긴 해요. 예, 기출문제 나오긴 하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매출액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률. 모든 기준은 뭐냐면요, 이건 매출액을 기준으로 모아주시면 돼요. 기준은 매출액이다. 왜냐면은 모든 산식이 모험 나누기 매출액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기준점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4-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매출액 증가율 한번 봅시다. 매출액 증가율은 첫 번째 줄에 기업의 성장성 지표 중 하나로 기준 연도 대비 비교 연도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 증가율은 단기 매출액하고 전기 매출액 빼가 전기 매출액만큼 매출액 증가율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순이익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은 이제 말 그대로 단기 순이익에서 전기 순이익만큼 빼가 전기 순이익만큼 계산해주면 되는 게 순이익 증가율이고, 요 4-1번하고 4-2번은 문제 출제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책은 있던데 그냥 넣어봤어요. 넣어봤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4-3번과 4-4번입니다. 요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문제 나와요. 자 볼까요? 매출액 총이익률.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로부터 얼마만큼 이익을 얻느냐 나타내는 재무제표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매출액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매출액 총이익률은 매출 총이익에서 나눠주면 되고,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에서 매출액만큼 나누어 주시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수업입니다. 주당 순이익 EPS입니다. 기업이 얻은 순이익을 기업이 발생한 총 주식의 수로 나눈 것으로 한 주당 창출한 이익이 얼마였냐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주주의 목도 나타나기 때문에 EPS가 높으면은요 그만큼 주당 이익도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당 순손익 EPS는 단기 순이익에서 가중 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만큼 나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의관리 2급에서는요 단순하게 이 산식대로 해가지고 얼마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회의관리 1급에서는요 이거에 대해서 기간에 대해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중 평균이 얼마냐 그걸로 계산을 해서 이제 찾는 방법이 나오고, 재원관리사도 이와 똑같이 출제가 되는데 문제가 조금 더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당 순손익은 회계관리 2급, 1급, 재원관리사까지 모두 다 출제되는 내용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계관리 2급으로 기준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책은 좀 단순하게 만들었지만 사실 회계관리 1급부터는 그러한 기출문제의 예제가 조금 필요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봐야 될 부분이 좀 깊어질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까지 모든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여러분들께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러한 예제가 조금 없다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하겠네요. 왜냐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다 준비를 해놨고요. 모의고사에 한번 여러분들 1회부터 8회까지 모의고사를 제가 다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2024년도 3월 달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올리기 시작했고, 2025년도 2월 달에 회계관리 2급 모의고사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새로이 시작을 해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거고요. 2025년도 1월달 거 자료를 제가 지금 돈 주고 사놨어요. 사놨기 때문에 그걸로 이용을 해서 이제 모의고사를 제작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총 20강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네, 다 끝났고요. 강의 시간은 최소한 30분짜리도 있는 것 같아요. 30분짜리에서 1시간 10분짜리로 이제 뽑아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참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잘 설명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의가 길면은 좀 안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정말 진심으로 회계관리 2급을 공부하겠다라고 하면은 제 기본서를 이용을 해서 꼭 합격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기본서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도 나중에 또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 책을 만들 때 어차피 이 강의는 한 번 올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1년마다 계속 갱신을 해서 올릴 예정으로 이 1년간의 농사를 제가 이 20강에 이제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만드는 기간이 한 달, 모의고사는 수시로 계속 만들고 있고, 그 1년 동안. 그래서 이 모든 강의를 제가 1년 동안
열정을 쏟아부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한 번 하고 제작하고 끝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또 다시 한 번 더 강의를 진행할 거고 계속 업데이트를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회의관리 2급 기본서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뒤에 부분은 이제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모의고사고요. 2024년도 제가 1회부터 8회까지 여러분들께 이제 24년도 문제를 근거로 만든 모의고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24년도에서 응시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를 좀 도움이 좀 됐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난이도는 어떠냐 물어보니까 기존 문제보다 조금 어렵게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도 좀 난이도는 좀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쉬운 것도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모의고사를 이제 보면은 이제 1회 모의고사로부터 해서 예전에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올린 거를 이제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또 재생 목록에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많은 도움이 또 되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20강 드디어 끝났네요. 촬영 일자는 1월 27일부터 시작을 해서 1월 30일에 종료를 하게 됩니다. 올리는 기간은 3월 1일부터 해서 시작을 할 거고요. 일단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알기 쉬운 세무 이야기랑 회의관리 1급이 남아있어요. 회의관리 1급은 여름에 이제 업로드를 진행을 할 거예요. 50강입니다. 50강 정도 해서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또 회의관리 1급은. 그렇기 때문에 회의관리 1급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제 기본서가 더 마음에 들면은 또 이렇게 해서 또 한번 또 보아주시면 또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강까지 보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고요. 회의관리 1급, 재정관리사까지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취업도 꼭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매우 감사합니다.